한국은 날카로운 일을 감췄을 뿐이지 절대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깔본 것입니다. 한강의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은 모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요. 옛날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지금은 미국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일본 눈치, 지금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나라인데 뭘 깔봤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지금 한 발언으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라며 당당히 외치는 미국 하버드 교수. 야유 속에서 도대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와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하버드대학교 국제안보학부의 널찍한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확 밀려왔어요. 칠흑 같은 칠판과 희미한 분필 가루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고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는데 저는 이제 막 국제안보 전략을 배우러 온 학생이었어요. 제 이름은 제피 몬테규이고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하버드의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 한 분인 제임스 소렌스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죠. 정확히 오전 9시 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열리자 교실을 가로지르며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교수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짧게 인사를 건네시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주제를 다뤄볼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의는 국제안보전략학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말 없이 저희를 둘러보시더니 제피 몬테규 군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은데 과연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일본인 사쿠라이 켄지는 옛날의 한국은 저희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강했다면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한국의 디지털 군사력, 과연 그 실전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민제리 학생은 얼굴이 붉어졌고 프랑스인 루시앙 역시 눈살을 찌푸렸죠. 저는 궁금증에 대한 반문이었지만 일본 학생이 의도한 건 도발이었고 분위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신 채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잡은 교수님의 손끝이 칠판에 닿자 전략적 오류 판단 라고 쓰시고 교수님은 다시 저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강의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숨은 역량을 과소평가했고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라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국 없이는 무력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고 나면 아마 두려움에 떠시게 될 겁니다. 교수님이 대형 스크린을 켜시자 화면에는 하얀 글씨로 세계는 한국의 숨은 역량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다양한 상상이 스쳐갔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지, 과연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지, 저도 그리고 저희 반 친구들도 모두 숨죽이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공책 위에 굵게 적었어요. 전략적 오류 판단, 모든 선입견을 지워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전략적 오류 판단을 쓰신 순간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지워야 합니다.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시자 스크린에는 세계는 한국의 숨은 역량을 깔봤습니다라는 제목이 뜨고 그 아래에는 기존 고정관념을 모두 지우십시오라는 문구가 나왔어요.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한국이 미국 없이는 힘이 없다는 생각을 지워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까지 제가 믿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어 화면에는 우주에서 본 지구 사진이 떠올랐는데 그 위에 작게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어요. 이 점들이 바로 한국이 2020년부터 운용해 온 소형 마이크로 위성들입니다. 그 설명을 듣자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소 항공우주 이야기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한국이 이렇게 많은 위성을 띄웠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다음 화면에는 연도별 위성 운용 현황이 도표로 나타났는데 2020년 열기로 시작해서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더니 2023년에는 30기가 넘었어요. 교수님은 다른 나라들은 보통 한두 기씩만 운용하는데 한국은 10기씩 늘렸습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교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마이크로 위성은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지만
감시통신전자신호 수집까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분산형 위성망 전략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스케치북에 작은 위성들이 지구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이어 교수님께서 우주에서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화면 속 작은 점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마치 반짝이는 별자리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성망 덕분에 한국은 24시간 지구 곳곳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생활이 이렇게 정교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현실의 놀라움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민간 기업과 군이 함께 협력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세레스큐브 같은 위성 기업이 민간용 장비를 제공하면 군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지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협업 구조를 들으니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큰 힘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정관념을 버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했어요. 한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4,7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배경에는 은빛 공장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로봇들이 일하는 백색 도시 같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반도체, 즉 칩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두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용 AI 칩을 개발했어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칩은 손가락만 한 크기인데 복잡한 연산을 순간에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공책을 바라보았어요. 다음 화면에는 칩 확대 사진이 나왔는데 늘어선 금빛 퇴로가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어요. 교수님께서 이 AI 칩은 수천 개의 영상을 동시에 분석하거나 레이더 신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적의 움직임을 빠르게 잡아내는 역할을 하지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와, 정말 대단하네요라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파란색과 하나는 기존 무기 체계 성능을, 빨간색과 하나는 AI 지원, 무기 체계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빨간색이 확실히 더 높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AI를 적용하면 효율이 40% 정도 올라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40%면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나아지는 거네요라고 속으로 떠올렸어요. 그 다음 교수님께서는 이 칩들은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민간 기업과 방위사업청이 함께 개발했어요라고 강조하셨어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이 손을 잡으니 시너지가 강력해졌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협력 구조가 인상적이어서 공책에 깔끔하게 적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더니 깨끗한 공장 내부 모습이 나왔어요.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칩을 다루고 있었는데 먼지 한 톨 없는 실험실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여기는 웨이퍼 팹입니다. 칩이 만들어지고 검사되는 곳이지요. 공기 중에 먼지라도 섞이면 칩이 망가질 수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심스레 손을 모았어요. 이어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매년 수십 기의 위성망과 함께 반도체 역량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작은 칩 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요라고 덧붙이셨어요. 제가 순간 실감했죠. 기술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동맹국 15곳에 한국 칩이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이 칩들은 일본, 독일,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무기와 방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거네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동영상을 띄우셨어요. 칩을 만드는 모습부터 전투 드론에 장착되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습까지 순서대로 보여주셨는데 칩이 실제로 무기 체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반도체와 AI가 한국의 또 다른 숨은 힘이었어요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공책에 굵게 적었어요. 반도체 AI 전략적 우위.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싶어졌어요. 작은 칩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숨은 힘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이 켜지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 지휘 통제 플랫폼이라고 쓰여 있었고 뒤에는 커다란 관제실 사진이 떠 있었거든요. 관제실에는 여러 대의 큰 모니터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헤드셋을 쓰고 노트북으로 분주히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주선의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위성 드론 지상 센서가 전부 연결되는 RTC2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네트워크 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지구 모양 그림이 떴는데 작은 위성 아이콘과 드론, 심지어 선박 모양 아이콘도 보였어요. 저는 그 선이 서로 얽힌 모습이 마치 거미줄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 거미줄이야말로 전장의 혈관입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데이터가 이 혈관을 통해 흐르고 거기에 AI 칩이 달린 드론이 맥박처럼 정보를 순환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께서는 한 기술자가 화면 가운데 있는 태블릿을 가리키셨어요. 태블릿에는 도시 위 지도와 함께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떠 있었어요. 각 영역마다 위험도나 구조 요청 표시가 떠 있었는데 교수님은 이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최전방 지휘관이 전장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슈퍼히어로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태블릿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기가 올지 알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교수님은 스크린을 터치해서 실습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어두운 교실에 프로젝터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는데 화면 속 관제실 모니터가 다양한 데이터를 뿜어내는 모습이 생생했어요. 위성 영상이 일정 간격으로 갱신되고 드론 카메라가 좁은 골목길을 비추며 사람을 찾아내는 모습도 나왔어요. 또 교수님께서는 지진이나 홍수처럼 자연재해 상황에도 RTC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러면서 실제 한국 명절 연휴에 발생한 집중호우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화면에는 도로가 물에 잠긴 모습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구조 요청이 자동으로 접수되는 장면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동네 강이 범람했을 때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훨씬 빨리 대피하고 구조대가 미리 준비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은 다시 강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 통합입니다. 위성, 드론, 지상, 센서, 그리고 민간인의 휴대폰 앱까지 모두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야만 올바른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바로 디지털 억제력의 핵심이자 우리가 배울 네 번째 증거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마음속으로 이걸 실제로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술과 협력이 필요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VR 체험 부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제 VR 기술을 활용해 전장 상황을 미리 연습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에는 두 명의 군인이 VR 헤드셋을 쓰고 헬멧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가상의 도심을 누비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도 잠시 상상했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 같지만 이 훈련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 경로를 잃지 않고 신속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처럼 RTC 플랫폼은 평시와 유사시를 연결해 줍니다. 평소에는 재난 대비에, 전시에는 지휘 통제에 활용되죠라며 다음 장에서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본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의 마커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디지털 전쟁의 중심, RTC, 이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네 번째 증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전장 관리 능력을 키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생히 배웠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보며 흥미진진한 영상에 집중했어요. 화면 속에는 이탈리아 언론사 라 디페사 글로벌의 국방 담당 특파원 알레산드로 비안치가 서 있었는데 뒤에는 서울 판교 테크노밸리의 방위산업 전시장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전시장은 수백 개의 부스로 가득했고 각 부스마다 최신 기술을 뽐내는 스타트업과 방산기업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알레산드로 기자는 2주 동안 한국에서 취재를 진행했어요. 민간 스타트업과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화면에 알레산드로 기자가 웃으며 인사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영상은 곧 검은 티셔츠를 입은 젊은 기술자가 작은 드론을 들고 시연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드론은 빵 한 덩어리만 한 크기였는데 4개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바로 ARES 드론 스웜 시범이었어요. 알레산드로 기자는 이 드론들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10대에서 20대로 무리를 지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각 드론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스캔한 뒤 이를 서로 공유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목표물을 추적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드론들이 마치 제각기 움직이는 물고기 떼 같다고 느꼈습니다. 카메라는 곧 미국의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보잉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과 함께 개발 부스를 지나갔는데 스타트업 엔지니어와 방산업체 책임자가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작은 창업팀이 세계적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알레산드로 기자는 이 협력은 3년 전 연구 계약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전문가는 목표 식별 알고리즘을 제공했고 이제는 완전한 무기 체계를 공동 개발하고 있죠라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추적 정확도가 60%에서 85%로 뛰어올랐다는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작은 칩과 소프트웨어 한 줄이 전투 능력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다음으로 영상은 실내용 시연장을 보여주었는데 작은 4발 로봇이 등장했어요. 이름은 비즐봇이었어요. 비즐봇은 카메라와 센서를 달아 기지 주변을 자율 순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레산드로 기자는 이 로봇은 적외선과 레이더를 사용해 가려진 물체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밀실에서 시험할 때 벽 뒤에 숨은 물체를 단번에 찾아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화면 속 로봇이 천천히 움직이며 빨간색 점을 따라가는 장면을 보며 그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실감했습니다. 이어 인터뷰 장면으로 넘어가서 젊은 엔지니어 박지수 씨가 나왔어요. 그녀는 작은 검은 장치를 들고 있었는데 이 장치는 AI와 레이더, 적외선 센서를 조합해 나무집 아래나 건물 뒤에 숨어있는 차량도 찾아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수 씨는 우리 알고리즘은 과거 위성 사진과 전투 영상을 학습해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패턴도 알아냅니다라든가 밀림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도 차량을 탐지할 수 있어요라고 덧붙였어요. 그 모습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게임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알레산드로 기자는 이 기술이 국경 경비나 재난 구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했는데 저는 갑자기 우리 동네 산악 지역에서도 이런 로봇이 쓰이면 얼마나 유용할까 상상했어요. 마지막으로 알레산드로 기자는 한국의 방위 혁신 생태계는 민간 스타트업과 방산 기업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 협력이 바로 한국의 또 다른 숨은 힘이다라고 강조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영상을 멈추시며 이것이 5번째 증거입니다. 기자의 생생한 시각을 통해 본 협력 모델이 한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공책에 민군 협력 전략적 시너지라고 적었어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았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여느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전략임을 저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시관의 다음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공기를 느꼈어요. 밝은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벽면에는 기계가 부드럽게 우문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에는 학교 체육관만 한 시연장이 있었는데 관중석에 금속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앞쪽에 자리를 잡고 설렘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시연장 바닥에는 빨강, 파랑, 노랑 테이프로 표시된 구역들이 있었어요. 머리 위에는 자율 드론 로봇 시연이라는 큰 팻말이 걸려 있었는데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배경음악 대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ARES 드론 소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율비행 드론들이 장애물을 피하며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목되는 순간 로비 한쪽에서 작은 쿼드콥터들이 떨어져 나와 조용히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10대쯤 되는 드론은 빵 한 덩이만큼 크고 프로펠러가 조심스럽게 돌아가더니 천천히 높이를 조정하며 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니터에는 드론들이 공중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본 듯한 시점으로 나오고 오른쪽 화면에는 드론 한 대가 바라보는 시점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어요. 잠시 뒤 시연장 한쪽에서 4발 달린 녹색 로봇이 천천히 굴러나왔습니다. 비즐봇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팔처럼 생긴 카메라, 암을 달고 바닥을 살피며 움직였어요. 안내 방송에서는 이 로봇은 자율 순찰 기능을 갖추고 있어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으로 추적합니다라고 설명했는데 화면에 붉은 점이 움직이는 대상 위로 표시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고지어 드론들은 제자리에 머문 채 진동하듯 프로펠러 속도를 높이더니 선 자세에서 사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대가 일사불란하게 장애물로 설치된 색색의 원뿔 사이를 지그재그로 누비더니 중앙에 놓인 작은 빨간 상자를 발견하자 각각 다른 경로로 접근했어요. 각 드론은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2대는 상공에 떠서 램프로 초록 불빛을 깜빡이며 목표 확인을 알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급히 메모하며 비동기 협업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비즐봇은 붉은 상자 옆으로 이동하여 로봇 팔을 뻗어 탁 하고 건드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대상 식별 후 1초 내 응답이라는 문구가 떠올랐고
발표자는 로봇과 드론의 협업으로 물체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라고 전했어요.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어른들이 전쟁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드론과 로봇이 사람 대신 위험을 감수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곧이어 비즐봇이 다시 충전 패드가 장착된 구획으로 스스로 돌아갔고 드론도 원위치로 돌아와 일렬로 매달려 있는 듯이 떠 있었어요. 관중들은 박수와 함께 카메라로 화면을 찍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 안내방송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알림입니다. 가상 위협 상황 발생 드론과 로봇이 방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순간 드론은 윙 하고 소리를 높이며 속도를 올린 뒤 시연장 한쪽에 설치된 박스 더미 위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공중에서 작은 봉지 같은 것을 떨어뜨리자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박스들과 주변을 뒤덮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건 연막탄 드론 작전입니다. 연막이 적의 열 감지나 레이더를 교란합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짧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시야가 확 가려지는 가운데에도 드론과 로봇은 차분하게 움직였거든요. 연기가 거치자 비즐봇이 연막 구역을 해치고 당당히 등장했습니다. 카메라함이 떨림없이 붉은 상자를 가리키더니 화면에 목표 재확인이라는 문구가 뜨고 로봇 팔이 탁탁 상자를 다시 눌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막 속에서도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비대칭 방어 전략의 예시입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우리 마을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쓰이면 재난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했어요. 박수가 이어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정리하며 공책에 연막교란 자동 식별 방어 성공이라고 적었어요. 그 순간 루시앙이 저에게 다가와 제피 보셨죠? 드론과 로봇이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다니라며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기분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하나킴도 이 기술이 있으면 위험한 곳에 사람이 갈 필요가 없네요 라고 덧붙였어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시연은 전장에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좋은 예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비대칭 방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잊지 마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런 기술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언젠가 저도 이런 혁신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시연장 문을 나서며 한국의 숨은 힘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감동을 안았습니다. 저는 시연이 끝나고 강의실로 돌아오자 교수님께서 칠판에 2개의 단어를 적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디지털 억제력, 전략적 은밀함. 분필가루가 살짝 흩어졌는데 칠판 위 글씨가 또렷하게 들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바짝 긴장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 개념은 디지털 억제력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데이터가 모여 강력한 방패를 만드는 원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옛날 전쟁에서는 탱크나 포탄이 억제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칠판 옆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위성 이미지와 드론 영상, 지상 센서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눈앞에 펼쳐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드론이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전송하고 그 정보가 금세 분석되어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 말이에요. 디지털 억제력이란 상대가 공격을 시도하기 전부터 막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칠판에 데이터 연결 속도는 힘이라고 적으시더니 데이터가 많아야 하고 연결이 빨라야 하며 즉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힘이 됩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메모하면서 데이터가 힘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칠판을 지우시더니 이번에는 전략적 은밀함을 적으셨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은밀이라니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략적 은밀함은 진짜 힘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많은 기술을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대규모 퍼레이드나 공개 시연 대신 비밀리에 연구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발표 공포증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심정으로도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 최고의 기술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연습만 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상대가 우리 능력을 모르면 예측하지 못합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숨은 심리가 상대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라는 말씀이었지요. 칠판 옆 스크린에 연도별 준비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20년 소규모 실험, 2023년 대규모 배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며 철저한 단계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상황이 닥치면 그때 기술을 드러내는 것이 전략적 은밀함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방식이 한국에 기습적인 우위를 부여했습니다라고 덧붙이셨는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 속 강함이라는 문장을 공책에 적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실제 예시로 2023년 긴급 복합 재난 대응 훈련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심에서 드론이 고층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고 로봇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지며 사람을 찾아냈어요. 이 훈련은 한국의 디지털 억제력과 전략적 은밀함이 결합된 성공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멈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구조대가 예상치 못한 기술에 놀랐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 진짜 작전이었기에 더욱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파트너와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디지털 억제력과 전략적 은밀함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옆자리에 앉은 루시앙에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우리 동네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드론과 센서를 연결해서 재난 경보를 보내고 은밀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루시앙도 VR 훈련을 학교에서 하면 사고, 대처 능력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교수님도 흐뭇해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시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전략적 은둔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준비된 힘이 진정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하셨죠. 저는 공책에 굵은 글씨로 보이지 않는 준비는 안전과 보호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 문구가 마음에 깊이 남았거든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억제력과 전략적 은밀함, 이 두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이 모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거친 바다가 등장했어요. 엄청난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도로 풍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는데 자막에는 태풍이 부산 근처에 상륙했다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화면 속 전원은 강풍이 시속 150km를 넘으며 많은 도로가 침수되고 전력 장애가 발생했습니다였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사람들이 집 앞에 남긴 가구들과 떠내려온 나무 조각들을 상상했어요. 얼마나 급박했을지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장면은 관제실로 전환되었는데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구조대원들이 헤드셋을 쓰고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각자 티셔츠 색깔이 달라 구분하기 쉬웠습니다. 의료팀, 소방팀, 해경팀이 따로 있고 그 옆에는 군 관계자도 섞여 있었어요. 중앙 모니터에는 RTC2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는데 위성 이미지, 드론 영상, 지상 센서 정보, 심지어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올린 재난 신고 메시지까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위성 데이터가 태풍 전부터 해수면 상승을 알려줬습니다. 이 정보가 분석되어 드론과 함정에 자동으로 명령이 전달됐습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위성이 세상을 지켜보는 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책에 메모했습니다. 위성 자동 배치. 그리고 실제 화면에는 해안 쪽에서 드론이 떠올라 물에 잠긴 도로를 비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론 아래에는 작은 보트가 다가가고 있었는데 보트 위에는 구조요원이 웨이브 보드를 든 채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보신 대로 드론은 사람 대신 위험 지역을 먼저 살핀 뒤 상황을 전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드론은 선제 감시라고 공책에 적었어요. 제 평소 상상과는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관제실 화면이 바뀌자 지도 위에 붉은색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중심부 침수 위험이라는 문구가 깜빡였는데 그 옆에는 해당 지점의 건물과 인구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AI가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 정보를 받으면 구조대는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바로 알겠네요라며 속으로 감탄했어요. 이어지는 화면에는 네 발 로봇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비질봇이었어요. 가로등이 전도 꺼진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센서로 길을 비추며 사람의 체온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관제실 화면으로 전환되자 드론들이 일제히 움직이더군요. 파란색 아이콘들이 지도 위에서 일제히 붉은색 구조 요청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화면 속 움직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교수님께서는 드론 무리가 구조물자를 낙하시키고 로봇이 구조 지점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화면에는 작은 패러슈트가 달린 상자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져 내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보였어요. 저는 드론은 물자낙하라고 적으며 그 장면이 눈앞에 영화처럼 펼쳐지는 듯해 설렜어요. 이어 화면에는 임시 의료 텐트가 보였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운동장에 큼지막하게 설치된 텐트였는데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며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AI가 분류한 긴급 환자 명단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모바일 의료 유닛은 RTC와 연동되어 환자 상태와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습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모바일 의료 실시간 동기화라고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전력 복구팀이 전기 설비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전기 모터 달린 벤이 도로 파편을 피해 천천히 움직였고 현장 엔지니어들은 태블릿으로 지하 전력망 지도를 확인하면서 복구 작업을 준비했어요. 교수님께서는 VR 훈련을 통해 복잡한 설비 위치를 미리 익힌 덕분에 복구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라고 알려두셨습니다. 저는 VR 체험을 떠올리며 VR 현장 예행 연습이라고 적었어요. 그렇게 시뮬레이션은 마무리되었고 화면에는 구조 완료율 95%, 전력 복구율 80% 예상이라는 결과가 떠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디지털 억제력과 전략적 은밀함이 어떻게 결합되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지 확인했습니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작은 위성부터 거대한 시스템까지 모든 기술이 연결되어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실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배운 것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에 적용해 보세요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네, 교수님이라고 답했고 마음속으로도 결심했어요. 언젠가 저도 이런 혁신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저는 시뮬레이션실을 나와 하버드 캠퍼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제피, 이제 우리가 본 모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라고 물으셨죠? 제가 답했어요. 지금까지 본 기술이 훌륭했듯 앞으로도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태블릿을 켜셨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고 작은 아이콘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우주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라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지도 위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사된 민간 로켓이 하늘로 솟구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2026년에 첫 민간 K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구 위의 시스템이 우주로 이어진다는 상상이 흥미로웠거든요. 다음에는 달 궤도를 도는 중계위성 그림이 나왔습니다. 2028년에는 달 주변 통신 위성을 운용하고라는 자막이 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달에도 통신망이 필요하군요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어 2030년 심해 탐사 로봇이 심해져 기지 주변을 수색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심해 로봇을 개발해 해양 자원을 조사하고 과학 데이터를 모을 계획이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지구 바다 밑까지 한국의 기술이 닿는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ASEAN 국가들과 협력해 완전 자동화 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 네트워크로 태풍, 지진, 산사태 같은 재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나누던 우리 동네 아이디어가 현실로 펼쳐지는 듯해 신기했어요. 태블릿에는 2035년을 목표로 한 기후 모니터링 컨소시엄 계획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함께 우주 기반 센서를 활용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였죠. 교수님은 이 모든 계획은 디지털 억제력과 전략적 은밀함, 그리고 협력을 토대로 진행됩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전략적 맹수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준비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존재라는 뜻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로 짝을 지어 미래 아이디어를 나눠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킴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교 교내 안전 앱을 만들어 볼까요? 드론과 센서를 연동해 화재나 사고를 미리 감지하는 거예요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럴 때 로봇 순찰도 활용하면 사람 대신 위험 지역을 살필 수 있겠네요라고 덧붙였어요. 하나의 눈이 반짝였죠. 다른 짝들도 각자 스마트 농업, 일용용 드론 배송, 재난 VR 훈련 같은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교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며 칭찬하셨는데 저는 모두가 미래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멋지게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직접 전략적 맹수가 되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내려오면서 저는 한국의 작은 위성에서부터 우주 개발, 심해 탐사까지 이어진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준비된 힘에서 시작됐어요. 전략적 맹수, 조용한 준비와 강력한 실행이 만드는 미래의 모습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숨겨진 힘과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어 왔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위성 반도체, AI 드론, 로봇 디지털 네트워크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디지털 억제력과 전략적 은밀함의 위력을 목격했어요. 특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기술 하나하나가 모여 전 세계의 시선을 놀라게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수단이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이 공개된 무대가 아니라 은밀한 연구실과 실험실, 그리고 민군 협업 현장에서 조용히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한국만의 독창적 전략임을 느꼈습니다. 세계가 깔봤다고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사실은 날카로운 일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드러내며 진정한 힘을 발휘해 왔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단순히 강대국의 뒤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맹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협력, 그리고 은밀한 준비의 가치를 잊지 않고 저 역시 일상에서 작은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의 식민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이제 디지털 강국으로 강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숨은 진실과 감동 사연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